설악산의 겨울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했다. 눈은 소리를 삼키고 바람은 흔적을 지우며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경계를 무자비하게 지워버렸다. 한서연은 그 경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 설악산 깊숙한 계곡, 지도에서도 희미하게 표시된 폐병원 하나. 콘크리트 벽은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절반이 깨진 채 눈보라를 그대로 막고 있었다. 병원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낡았고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가운 곳. 그러나 서연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름을 버렸다. 직함도, 면허도, 과거도 모두. 서울대학교 병원 일과에 언론이 붙여준 천재라는 수식어, 그리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앗아간 무면허 이사라는 낙인.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다음 뉴스로 넘어갔다. 서연은 그날을 잊지 못했다. 수술실의 불빛, 환자의 차가워지는 손, 교수의 침묵,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던 시선들. 한서연 선생, 여기서 멈추세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 후로 그녀는 산으로 들어왔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법도, 언론도, 학회도 없는 곳으로.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새벽에 눈을 떴고 낡은 난로에 장작을 더 넣은 뒤 통조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은 늘 차가웠지만 익숙했다. 익숙함은 때로 생존보다 강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장작을 더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바람은 거칠었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설악산의 겨울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눈밭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어둠이 보였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쓰러진 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며 눈이 흩어지자 검은 코트 자락이 드러났다. 사람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눈을 헤치자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입술은 포르게 질려 있었고 숨은 거에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복부, 검붉은 피가 눈 위로 번져 있었다. 칼에 찔린 상처였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봐요. 서연은 그의 목에 손을 대고 맥을 확인했다. 미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잠은 죽어. 남자는 반응이 없었다. 몸은 이미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태라면 10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거리, 시간, 장비, 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질문. 또 시작할 것인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남자의 몸을 끌어당겼다. 그의 체구는 컸다. 180이 훌쩍 넘는 키, 근육질의 몸 혼자서 옮기기에는 버거웠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허리춤에서 소형 윈치와 로프를 꺼내고 있었다. 손은 망설이지 않았다. 운이 좋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로프를 남자의 몸에 감았다. 아주 나쁜 날에 아주 나쁜 여자를 만났으니까. 폐병원 로비는 냉동고 같았다. 전기는 끊긴 지 오래였고 공기는 금속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서연은 천장에 달린 녹슨 도르래를 보자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남자는 수술대 위에 올려졌다. 마취제는 없었다. 소독약도 부족했다. 그녀는 보드카 병을 여러 상처 위에 부었다. 남자의 몸이 경련처럼 튀었다. 움직이지 마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손이 떨리면 당신은 끝이에요. 그는 신음하며 눈을 뜨려 했지만 다시 의식을 잃었다. 서연은 그의 복부를 열었다. 피가 쏟아졌지만 그녀의 손은 정확했다. 혈관을 찾고 묶고 구음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혈압이 떨어지고 수크 증상이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심장이 멈출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혈액팩은 없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당신은 큰 빚을 지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바늘을 꽂았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남자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안 물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붙잡았다. 죽으면 안 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서연은 계속 손을 움직였다. 긴 싸움 끝에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제야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은 한계에 가까웠지만 눈은 남자를 떠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멍함이었다. 서연은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눈을 크게 떴다. 차민재, 미래그룹 회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한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웃음에는 기쁨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아이러니만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그녀는 명함을 다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일이 커졌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설악산의 겨울은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남자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설악산의 시간은 도시와 다르게 흐른다. 시계는 의미를 잃고 낮과 밤은 눈보라의 강도에 따라 구분될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도 수술대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에 바로 깨어났다. 남자의 상태는 불안정했다. 출혈은 멈췄지만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혈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수치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독이었다. 상처 주변에서 풍기는 희미한 냄새. 단순한 감염이 아니었다. 아몬드 냄새.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남자의 동공을 확인했다. 미세하게 수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표정을 굳혔다. 누군가 작정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혈관을 다시 확인하고 응급약물을 최소한으로 투여하며 남자의 상태를 붙잡아 두었다. 이곳에는 중환자실도 협진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판단과 손끝만이 남자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사흘째 새벽, 바람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을 때였다.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맥박은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 의식의 흔적이 있었다. 들리면 눈 깜빡여. 잠시 후 남자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다. 낯선 천장, 갈라진 콘크리트 틈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복부에서 몰려오는 통증에 숨을 삼켰다. 움직이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일어나면 제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피로에 지친 눈, 그러나 흔들림 없는 시선.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것 같은 복장이었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설악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도에서 지워진 곳.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눈빛이 변했고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서연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만. 그녀는 그의 가슴을 눌렀다. 힘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지금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기억의 마지막은 차 아니었다. 술잔, 우승, 그리고 배를 꾹뚫던 통증. 당신이 날 납치했나?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럴 힘도 취미도 없습니다. 그녀는 수술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눈밭에서 주워왔어요. 버려진 물건처럼. 남자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누가? 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드레싱을 교체하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칼자국이 깔끔해요. 연습한 손이죠. 우발적인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부정도, 인정도 아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 표정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는 힘겹게 물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목에 걸린 고급 넥타이를 보았다. 흠집 하나 없는 재질. 설악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이름. 그녀가 말했다. 이름은 알아야 부를 수 있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다. 차민재. 서연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민재 씨.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당신은 지금 빚을 줬어요. 그것도 꽤 큰 빚.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얼마만 되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의 상처 위에 거즈를 올려놓고 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돈 얘기 다시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서연은 낮게 말했다. 여기선 다 똑같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재는 깨어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은 항상 서연을 따라다녔다. 그녀의 손놀림, 판단, 그리고 단호함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름도, 배경도, 권력도 오직 한자라는 사실만을 보고 있었다. 이틀째 밤, 민재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떨었다. 식은땀이 쏟아졌고 숨이 가빠졌다. 서연은 즉시 상태를 확인했다. 독이 퍼지고 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집요합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동생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차연우. 민재의 눈빛이 굳었다. 그놈이 끝내 일을 벌였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10살 전, 비 오는 밤, 구급차의 사이렌,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부모. 그녀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다. 지금은 이 남자를 살려야 했다. 살고 싶으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질문도 조건도 없습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악산의 겨울은 여전히 거칠었고 병원 밖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 남자의 죽음을 확인하러 오고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세찼다. 폐병원의 낡은 창문은 삐걱거리며 떨렸고 천장에서 새는 바람은 사람의 속내를 꽂뚫는 듯 차가웠다. 한서연은 벽난로 앞에 앉아 의료기록 노트를 펴고 있었다. 정전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혈압계와 청진기로 매일같이 차민재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한자로만 보려 했었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너무 커다랬다. 미래그룹, 대한민국 정음재계를 움직이는 핵심 중 하나. 그리고 차연우. 뉴스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이름. 미래건설의 대표이사, 젊은 엘리트, 냉정한 경영자. 그리고 지금 형을 죽이려 한 범인. 형제 사이란 게 그런 건가요?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말이 늘었다.
식사는 여전히 도와줘야 했고 통증 때문에 자주 잠을 설쳤지만 의식은 분명히 맑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제들과 회식을 했다. 아버지 오죽이었지.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곁에서 링거를 점검하며 듣고 있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한 잔, 두 잔 돌아가던 술잔 중 하나가 이상했어.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차 아니었다. 운전기사는 없었고 나는 뒤에 누워 있었지. 복부에 통증이 밀려왔고 셔츠는 피로 젖어 있었어. 차 문은 열려 있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 도움은 청했나요? 휴대폰이 없었어. 누군가 미리 가져갔지. 대신 내 명함지갑만 남겨져 있었어. 아마 당신이 본 그 명함.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왜 당신을 그렇게까지 해서 죽이려 했을까요? 민재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자리는 하나니까. 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은 흔했다. 그러나 친형제를 죽이는 것은 흔하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럴 거다. 시신이 사라졌지만 설악산 한복판이었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겠지. 서연은 익수를 앙다물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곧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확인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이 폐병원일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을 열고 낡은 통신기를 꺼냈다. 이 통신기는 비상구조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수단이었다. GPS는 꺼져 있었지만 감지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다. 혹시 이 근처에 미래그룹 자산이 있나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쪽 능선 쪽에 오래된 펜션 하나가 있어. 산의 워크숍용으로 쓰던 곳이었지. 거긴 아마 아직 경호팀이나 감시 장비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 펜션에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곳의 불빛이나 연기를 감지할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녀는 벽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불은 지금도 작게 타오르고 있었다. 환자의 체온 유지에는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위치 노출의 위험이기도 했다. 이 병원에 누가 오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전투의사가 아니라서 싸우는 법은 몰라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나는 알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복부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은 그를 눌러 다시 눕혔다. 지금은 안 돼요. 회복이 먼저예요. 시간이 없어. 그래도 당신이 죽으면 그 자리도 아무 의미 없어요. 민재는 한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곳곳을 점검했다. 오래된 병실의 문을 다시 잠그고 창문에 눈을 덮어 내부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지하 창고에는 식량과 락품을 옮겨두고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그녀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와 민재 곁에 앉았다. 왜 그런 눈으로 보죠? 민재가 물었다. 살아있는 게 신기해서요. 살고 싶어졌거든. 그 말에 서연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났고 나를 구한 사람은 무면허 의사라 불리는 여자였고 지금은 설산 깊은 곳에서 숨고 있으니까.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건 소설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야. 서연은 웃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그럼 잘 살아보세요. 제가 당신을 여기서 꺼냈으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원 바깥에서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길게 울리는 소리. 서연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창문을 닫고 벽난로에 불을 껐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눈을 떴다. 그들이 왔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수술용 가위를 손에 쥐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지키는 싸움만으로는 부족했다. 숨기고
속이고 버텨야 했다. 설악산의 밤은 길었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깨지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서론의 고려를 뚫고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서현의 귓가를 때렸다. 시간이 없어. 민재가 낮게 중얼였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의 상처가 그를 가로막았다. 서현은 그를 눌러 다시 눕혔다. 당신이 움직이면 출혈이 다시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끝이야. 서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재빨리 움직였다. 병원의 후방 통로로가 작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멀리서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손전등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였다. 그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세멍, 이상해요. 움직임이 군사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마 내 동생이 고령한 경호팀일 거야. 이름은 블랙호흡. 흔적도 없이 처리하는 애들이지. 흔적이 없으면 죽은 사람처럼 만들겠네요. 정확히. 서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싸움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가 오래된 장비를 꺼냈다. 응급 산소통, 휠체어, 간이 핫팩,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곡괭이 하나. 민재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도망칠 수 있을까? 이 병원은 원래 전쟁 때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지하로 연결된 탄광이 있어요. 지도에도 표시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가면 산 반대편으로 이어져요. 그럼 애 지금까지 안 썼지. 그 입구는 눈으로 막혀 있었어요. 지금부터 파야 돼요. 민재는 헛웃음을 지었다. 서연은 그의 몸에 응급용 핫팩을 붙이고 혈액 수치 유지를 위한 수액을 최대한 확보했다. 움직이기 어려운 몸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민재를 휠체어에 앉히고 자신의 몸보다 큰 산소통을 어깨에 맸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당신을 두고 도망가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할 거예요. 서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하실 입구는 녹슨 철문 뒤편에 있었다. 서현은 곡괭이로 눈과 얼음을 깨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병원 바깥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부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고 있었다. 시간 없어. 서둘러.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철문이 열렸다. 안쪽은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폐속 깊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민재의 휠체어를 밀었다. 터널은 낮았고 습기가 차 있었다. 오래된 나무 기둥은 불안정하게 삐걱거렸다. 그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병원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 서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우릴 쫓아올까요? 틀림없이.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절대 임무를 실패하지 않아. 터널은 생각보다 길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은 방향 감각을 무디게 했고 이따금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연 씨. 민재가 조용히 불렀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지 알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모르게 진행된 일이었어. 10년 전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였고 당신 부모님이 그 사고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난 너무 늦게 알았지.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때 당신 집으로 편지를 보냈어. 이름도 밝히지 못한 사과와 위로금.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난 그런 식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냥 비겁한 위안이었어. 난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들 자격이 없어. 서연은 휠체어를 다시 밀었다.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 하지만 그 빛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녀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10년을 증오했던 남자를 살리고 있었다. 죽게 둘 수도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랬다면 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 수 있었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한때 믿었던 건 생명이었어요. 그 어떤 조건도 사련도 없이 그 사람이 누굴 죽였든 누굴 살렸든 그가 지금 숨쉬고 있다면 나는 지켜야 했어. 그 순간 터널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게 무겁게 훈련된 군하의 리듬이었다. 서연은 곡괭이를 들었다. 터널 끝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뛰어. 뛸 수가 없어. 뛰어야 해요. 내가 뒤에서 막을 테니까. 말도 안 돼. 우리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왔어요. 계속. 민재는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발을 디디는 순간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그는 곧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빠르게 다가왔다. 서연은 곡괭이를 손에 꽉 쥐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그들에게서 최대한 시간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그때였다. 터널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부의 빛이 터널 안으로 쏟아졌고 두 명의 남자가 손에 무기를 든 채 뛰어 들어왔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휘청거리며 걷던 민재가 외쳤다. 쏘지 마. 형이다.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총구가 흔들렸고 그 틈을 타 서연은 곡괭이를 던졌다. 손전등이 깨졌고 어둠 속에서 다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민재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폐병원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숨을 내쉬는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싸워야 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터널 밖의 세상은 여전히 서론이었지만 공기는 확실히 달랐다. 한서연은 민재를 부축하려 눈 위로 올라섰다. 폐광 뒤편으로 연결된 작은 오솔길은 나뭇가지와 눈에 덮여 있었고 흔적 하나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가던 길이야. 민재는 힘겹게 말하며 눈길을 바라보았다. 이 길 끝에 사설 헬기장을 숨겨뒀어. 원래 비상으로만 사용하던 곳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재가 말한 그 헬기장까지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구조 요청을 보내는 순간 누군가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그들을 가장 먼저 죽이려 할 사람들이었다. 헬기장을 믿지 말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구리를 단단히 붙들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눈길을 가로지르며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다. 뒤에서는 터널 입구를 통해 경호원들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한 명은 무전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추적용 드론을 손에 들고 있었다. 우리 위치 곧 노출돼요. 서연이 말했다. 그럼 력으로 써라지. 민재는 주저없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벗었다. 고급 GPS 기능이 내장된 기기였다. 이걸 동쪽 계곡 쪽으로 던져요. 드론은 이걸 쫓아갈 거야. 서연은 시계를 받아 빠르게 던졌다. 시계는 날아가 나무 사이로 떨어졌고 곧이어 드론이 방향을 바꾸어 그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그림자는 잠시 어둠 속에 묻혔다. 지금이야. 서연은 민재를 다시 부축해 오솔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거칠었고 발은 눈에 파묻혔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끝에 나무들 사이로 작은 평지가 보였다. 평지 한가운데 군용 천막으로 이장된 구조물이 보였다. 저기야. 민재는 가리켰다. 서연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헬기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비상 전력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성통신 장비도 작동 중이었다. 그러나 기체는 보이지 않았다. 헬기는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2달 전이야. 호출하면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부르면 오는 사람이 적일까요? 적일 가능성이 클까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도망치는 것보다 지금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먼저야.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걸 써요. 그녀는 무전기를 켜고 비상주파수를 조정했다. 그리고는 짧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한서연 전 서울대병원 외과에 긴급 구조 요청. 생존자 1명. VIP 신원 확인됨. 자포 전송 중. 통신은 몇 초간 정적을 유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계음이 돌아왔다. 신호 수신. 구조팀 17분 내 도착 예정. 민재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서연은 방심하지 않았다. 구조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17분. 그 시간은 지금의 그들에게는 너무 길었다. 그때였다. 헬기장 외곽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소리. 이미 그들이 헬기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 안에 있어. 낮고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군화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누군가는 수류탄을 꺼내 준비하고 있었다. 안 돼. 서연은 민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헬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다시 움직여야 해요. 어디로? 산을 넘어야 해요. 인근 산사 사찰 쪽으로. 그쪽에는 아직 신호가 약하지만 도망칠 공간이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혼자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게. 당신은? 그만해요.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살린 의미가 없어요. 그녀는 천막을 빠져나와 인근 나무 아래 미리 준비해둔 스누스주와 긴 외투를 꺼냈다. 민재에게 씌우고 자신의 몸에도 덮었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우리는 지금부터 사냥감이에요. 하지만 사냥감도 도망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총성이 울렸다. 나무 껍질이 튀었고 눈 위로 흙먼지가 튀었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어갔다. 총알은 계속 뒤쫓았지만 두 사람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때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민재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한 빛이 번쩍였고 붉은 구조 신호가 땅 위를 스캔하고 있었다. 저거라. 서연이 외쳤다. 그러나 구조 헬기가 접근하는 순간 경호팀 중 하나가 어깨에 걸린 RPG를 들어올렸다. 쏠 거라. 안 돼. 서연은 있는 힘껏 외쳤다. 그 소리는 헬기에도 들렸는지 방향이 갑자기 틀어졌다. RPG가 발사되었고 헬기는 간신히 방향을 틀어 폭발을 피했다. 그 틈에 구조팀 소속 병력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차민재 님 확인. 긴급 이송 준비. 하지만 서연은 가로막았다. 이 사람, 지금 이동하면 출혈 위험이 커요. 제가 동행합니다. 제가 수술했어요. 구조대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의사신가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격은 없지만 손은 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이 날 살렸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구조대는 그녀를 허가했다. 헬기가 다시 이륙했다. 하늘 위 거센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손을 맞잡은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서울 상공, 겨울 하늘은 음산하게 무거웠다. 헬기는 급히 움직였고 구조대원들은 민재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수액, 응급지열 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 내 출혈이 진행 중입니다. 독성 반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서연은 침착하게 민재의 복부를 눌렀다.
출혈 부위를 짐작하며 응급지혈대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으로 느껴지는 맥박은 점점 미약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의식을 잃었다가도 간신히 눈을 떴다. 도착까지 얼마나?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15분이야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오래는 못 버텨. 서연 씨.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가 못 버티면 내 동생을 멈춰줘. 그가 이 나라를 손에 넣는 걸 막아야 해.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살아야 해. 끝까지 가야 해요.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말해야 하잖아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미소. 당신 목소리 믿음직스럽네. 옛날 같아. 수술실에서 당신이 환자 지휘하던 모습 기억나. 그만 말해요. 에너지 아껴야 해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어렵다는 걸. 민재의 간 안에는 이미 개사된 조직이 퍼지고 있었고 독소는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계획된 독살 시도에서 살아남으려 싸우고 있었다. 헬기는 곧바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 옥상으로 착륙했다. 이미 상황은 긴급 코드로 전파되어 있었고 병원 내 최고 수준의 의과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환자 옆으로 이동하려 하자 병원 측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환자 동행은 보호자 및 의료진 외에 제한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민재 씨는 지금 내가 아니면 죽어요.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에요. 독성 반응, 복부 출혈, 기존 수술 부위 8월까지 제가 직접 절개한 부분이에요.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다가와 그녀를 제지하려 하자 헬기에서 함께 내린 구조대 팀장이 나섰다. 이 여성은 VIP 환자 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살린 유일한 의료인이며 환자가 직접 요청한 인물입니다. 수술 참여는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입니다. 순간 병원 관계자들이 주춤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 백일주 교수, 그녀의 과거를 무너뜨린 자, 그리고 그녀의 면허를 박탈한 장본인. 당신이 여길 왜 들어왔지? 백 교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가. 넌 더 이상 이 병원의 의사가 아니다. 서연은 눈을 마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은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걸 막을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넌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없어. 법은 생명이 멈춘 뒤에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요. 내가 수술한다. 교수팀이 준비 중이다. 그럼 죽을 겁니다. 그 말에 수술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다. 서연은 민재의 복부를 가리켰다. 내가 절개한 부위, 내가 만든 봉합선, 내가 본 괴사 조직. 난 알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복부 수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독의 정체도 모르고 이 남자의 생리반응도 파악 못했어요. 하지만 넌 면허가 없다. 하지만 나는 손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백 교수는 침묵했다. 그 순간 민재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다. 서연 씨가 해야 해. 그 위에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의료진들 사이에 짧은 회의가 오갔다. 병원윤리위원회, 응급처치 내 외부 의료 개입 규정. 그 모든 것을 따지기엔 환자의 생명이 너무 위태로웠다. 결국 수술실의 문이 열렸다. 한서연은 다시 수술복을 입었다. 3년 만이었다. 수술실 앞에서 장갑을 끼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맑고 단단했다. 수술등이 켜졌다. 민재의 복부가 다시 열렸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메스를 들었다. 모두 침착하게. 환자 상태는 이중하고 시간은 없어요.
제가 들어가면 순서대로 지시할 겁니다. 따라와 주세요. 백 교수는 수술실 유리창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놀람이었고 어쩌면 분노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환자, 오직 생명, 오직 그 약속만 있었다. 절대로. 그녀는 낮게 중얼였다. 당신을 다시 죽게 두지 않을 거야. 메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수술은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닌 서연 자신의 삶을 다시 여는 싸움이기도 했다. 수술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일정하게 움직였고 서연은 마치 오랜 시간 익숙해온 무대에 다시 오른 연기자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간의 오른쪽 옆에 괴사 조직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경계가 불규칙하죠. 보조 의사들은 그녀의 설명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 중 몇몇은 놀라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분명히 불편함을 드러냈지만 누구도 그 판단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정확했고 가감했으며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간정맥 근처 독수 응집 부위 확인. 저기 집중 출혈 지점. 클립. 보조가 클립을 건네주었고 서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클립을 집어넣었다. 수술실 안에는 핏기 없는 조명이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서연은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시간도 없이 움직였다. 심박수는 불안정하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출혈 차단 완료. 괴사 조직 제거 80% 이상 진행. 간 기능 회복 가능성 판단은 수술 후 경과 관찰 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단순한 생존 싸움이 아니었다. 서연에게 이 수술은 복귀가 아니었다. 구원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살린다는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2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수술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복강 세척 후 봉합, 출혈 반응 없음, 생체 반응 안정. 마지막 봉합을 마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살아야 해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료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장의 지시로 들어온 윤리원의 관계자들이 서연을 둘러쌌다. 한서연 씨, 수술 직후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연은 탈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말씀이세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구조 현장에서의 응급 개입을 넘어선 범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때 수술실 유리창 너머에서 백일주 교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만하십시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는 오늘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어떤 의사보다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닌 생명의 문제입니다. 의료윤리위원회라면 그 사실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적이었고 그녀를 병원에서 몰아낸 사람이었다. 지금부터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 대신 이 여자는 병원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조용히 물러났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아는 채 회복실로 옮겨진 민재를 다시 찾았다. 그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심박수는 안정적이었고 혈압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생명이에요. 살아야 해요. 그녀가 그렇게 중얼거리던 중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여 눌렀다. 정장 차림, 싸늘한 눈빛, 그리고 병원 경호를 통과한 당당한 걸음.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걸어왔다. 오랜만이네요, 한서연 씨.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형을 살리셨다면서.
죽이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요. 차연우는 묻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증거는 없을 겁니다. 내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젠 형이 살아있어요. 입을 열겠죠. 그럴까요? 형은 늘 약했어요. 정의감은 있었지만 그걸 이룰 능력은 부족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살린 게 가련 좋은 일일까요? 서연은 한 발 다가갔다. 당신은 형제의 목숨을 팔아 권력을 잡으려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물러나세요. 그 말을 들을 만큼 순진했더라면 난 벌써 오래전에 끝났겠죠. 그는 병실을 둘러보았다가 민재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형,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아.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현우는 병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다. 이제부터는 당신도 위험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떠난 뒤 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의지가 섞여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전쟁의 증인이 되었고 그 전쟁을 끝낼 유일한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 되었다. 민재가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차민재는 의식을 되찾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그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하얗고 낯설었다. 익숙한 듯 낯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자신의 손이 무언가에 꽉 잡혀 있다는 걸 느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분명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야 일어나네요. 살았군요. 겨우 간이 반 이상 괴사됐고 독소가 장기를 망가뜨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심장은 강했어요. 살아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민재는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보았다. 경호원이 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고 CCTV가 병실을 감시하고 있었다. 여긴 보호받는 거죠. 지금은요. 하지만 보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당신 동생이 벌써 다녀갔어요. 민재는 눈빛이 차가워졌다.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이번엔 운이 좋았대요. 다음은 없을 거라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차연우는 절대 미련을 남기지 않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USB와 함께 민재가 헬기장에 도착하기 전 그녀에게 잠깐 건넸던 펜 모양의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이걸 열어봤어요. 녹음되어 있더군요. 민재는 USB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회의에서 현우가 실수로 흘린 말. 형은 너무 오래 버텼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지라는 말.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론을 움직이기엔 충분해요.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미래그룹 내 회계팀에서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에요. 현우가 비밀리에 진행한 자금 세탁, 불법 로비, 그 모든 기록이 정리되고 있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지금까지 숨겼죠. 죽은 형이 갑자기 돌아오면 세상은 의심부터 하니까요. 모든 조각을 갖춘 뒤에야 움직여라. 제대로 맞설 수 있으니까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약속했죠. 끝까지 가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에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대형 로펌의 비밀 사무실. 차연우는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형의 생존 소식 이후 일부 이사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분 구도가 불안정해졌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만들 방법 없습니까? 현우는 날카롭게 물었다. 변호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이미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인물도 언론에 노출됐고
그녀가 구조부터 수술까지 도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여자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현우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시간을 끄는 겁니다. 법적 절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민재님의 정신상태의 의혹을 제기하면 일정 시간 확보는 가능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놔. 며칠 뒤 기자회견장. 민재는 아직 약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있었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차민재님, 진짜로 동생의 암살 시도를 주장하십니까? 의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느꼈으며 지금 여기 살아남아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USB를 들어 보렸다. 이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생방송을 보던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모두 차민재의 해견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날 밤 서연은 병원 옥상에서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의 회복은 안정적이었고 증거는 세상에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병실에서 막 나온 민재가 그녀를 찾아왔다. 여기 있었군요. 그녀는 뒤돌아보며 웃었다. 걱정돼서 올라왔어요. 그냥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라도. 그들은 나란히 섰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고 찬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현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함께 갑시다. 끝까지.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진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현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민재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생존의 선언이 아니라 미래그룹 내부의 균열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두면 끝이야. 밤늦은 시간, 그는 극비리에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인사들을 불러 모았다. 로비스트, 정치인, 검사 출신의 법률 고문, 그리고 조직적 배후를 관리하는 사람들. 시간을 더는 끌 수 없어. 모든 카드 다 꺼내. 언론 통제, 법적 제소, 의류 과실 공세까지. 한서연부터 무너뜨려라 형의 정당성이 무너진다. 그러나 민재 대표는 이미 대중적 동정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한서연 씨를 영웅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영웅은 신화 속에 있어라지, 현실에 있으면 방해야. 현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과거 기록을 뒤져. 그녀가 병원에서 쫓겨난 사건, 그때 수술실의 논란, 환자 사망, 그리고 무면허 수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영웅이라는 한상을 깨부숴. 그는 침묵 속에 이협을 내뱉었다. 다시 묻힐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줘라지.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특종이라며 보도했다. 기적의 일과의 한서연, 과거 무면허 수술로 환자 사망시켜. 당시 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서연은 팀의 지시에 반해 단독 수술을 감행했다. 사망한 환자는 고위 정치인의 조카라는 의혹도 있어 논란이 확산 중. 기사와 함께 과거의 CCTV 영상 일부가 편집되어 퍼졌다. 수술실의 긴박한 모습, 담당 교수의 제지, 그리고 서연이 메스를 들고 수술에 들어가는 모습. 그 장면은 마치 그녀가 무모하게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듯 편집되어 있었다.
인터넷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진실은 몰라도 저런 과거가 있었는데 얘 지금에 와서 칭송받는 거야. 언론 플레이 하나. 또 다른 진실이 있을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민재는 이를 보고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는 서연을 찾아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녀는 어김없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봤어요. 뉴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죠. 지금의 나를 부수기 위해선 과거부터 꺼내야 하니까. 하지만 너무 왜곡됐어요. 당신이 혼자 수술한 게 아니었잖아요. 교수가 책임 회피하려고 당신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고, 당시 환자도 상태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었다면서. 맞아요. 그 수술은 원래 포기하기로 결정됐던 환자였어요. 하지만 난 포기 못했어요. 살릴 수 있다고 믿었고, 끝까지 간 거죠.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무너뜨린 시작이었죠. 이제야 말했어요. 그땐 내가 말해도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민재는 변호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움직입니다. 한서연 씨에 대한 명의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시 수술팀의 생존 의료진 명단을 확인하고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쪽에서 협조하겠습니까? 병원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개길주 교수가 이번엔 도와줄 거예요. 며칠 뒤 한 방송사에서는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다. 그 3년 전 서울대병원 수술실의 진실. 출연자는 놀랍게도 백일주 교수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문을 열었다. 제가 그날 한서연을 막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사회자가 놀라며 되물었다. 의료 과실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구조상 위험한 수술을 시도했지만 정확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 직후까지 심박이 유지됐으며 이후의 사망은 병리적 복합 원인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생양이었네. 그때도 지금도 환자를 위해 싸운 거잖아. 이젠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해진다. 현우는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더 이상 언론 플레이가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미래그룹 내부에서 익명의 고발자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현우가 비자금 조성과 해외 불법 자산을 은닉한 증거를 담은 자료를 언론사에 넘겼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우의 집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날 저녁 그는 체포영장을 받고 구속되었다. 뉴스 속 민재는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과정이 정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형제의 파멸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은 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덕분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여전히 삶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고통스러웠고 정의는 느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차현우의 구속 소식은 하루 만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미래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한 시대를 상징하던 이름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에게 그 모든 소식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의 한 구석, 조용한 회복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차민재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장기 기능은 서서히 회복 중이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는 기적에 가까운 생존자였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서연이 낮게 물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는 끝에 가까워졌죠. 하지만 삶이라는 건 늘 서류보다 느리고 복잡하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제 뭘 할 생각입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마주하자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당신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료위원회는 면허 재심 절차를 시작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 케이스로 검토 중이에요. 언론, 여론, 의료계 모두 당신 편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희망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날도 설악산에서도 수술실에서도 그냥 손을 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시는 너무 많은 눈이 있어요. 너무 많은 판단과 너무 많은 기대가 있어요. 나는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며칠 뒤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래그룹의 새 체제 발표와 함께 차민재는 이사의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저는 경영의 최전선에서 물러납니다. 미래그룹은 더 투명하고 더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서연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직책 제한이 있었나요?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분명히 말했다. 그녀는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역시 저는 존중합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을 떠났다. 짐은 많지 않았다. 낡은 가방 하나, 의료 도구 몇 개, 그리고 오래된 노트. 병원 로비에서 백일주 교수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서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도 그때는 선택의 한가운데에 있었겠죠. 나는 용서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과거는 그렇게 완전히 끝났다. 서연이 향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인구는 적었고 병원은 없었다. 버스로 2번, 걸어서 1시간은 더 들어가야 닿는 곳. 그녀는 그곳에 작은 진료소를 열었다. 간판도 없고 홍보도 없었다. 단지 진료합니다 라는 손글씨 종이 한 장뿐이었다. 처음에는 노인 몇 명뿐이었다. 관절 통증, 오래된 기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 서연은 하나하나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돈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고 받을 때도 아주 적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이 여자는 끝까지 봐준다는 걸. 어느 눈 오는 밤이었다. 진료소에 불이 꺼질 무렵 전화가 울렸다. 산 너머에서 사고가 났어요. 임산부가 출혈이 심해요. 서연은 외출을 집어들었다. 위치 알려주세요. 지금 갑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거셌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산길을 넘어 도착한 집 안에는 겁에 질린 가족들과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있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상황을 파악했다. 아직 괜찮아요. 아기 심장 소리 들려요.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을 잘 들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몇 시간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서연은 조용히 손을 씻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지역 응급 헬기였다.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소리는 설악산의 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부르고 있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다. 차민재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잘 지내고 있기를. 당신이 선택한 곳에서 당신답게.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삶은 조용해졌지만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다만 분명해졌을 뿐이었다. 어디에서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작은 진료소의 불은 그 밤에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서연은 더 이상 이름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